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습관에 관한 무엇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하나요? 라고 묻는다. 나를 계속해서 놀라게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순전한 편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이다. 행동에 의해 요구되는 노력, 시간 또는 의사결정의 양이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어떤 일이 편리하다면 그것을 더 자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에 편리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관문 옆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이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약간 더 편리하게 했고 나는 이 일을 미루는 것을 멈추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룹 채팅 같은 도구들이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멀리 사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일을 훨씬 더 잘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내적 신념이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린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더 어울리려고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한 브랜드의 치약을 선호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구매할 가능성은 더 높다. 물론 우리의 내적 사고가 항상 공개적인 행동을 예측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반영한다. 그러나 신념과 행동은 이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도 관련이 있다. 화살이 반대 방향을 가리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 드러난다.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말한 바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사회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여 행동 방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여 사고방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침묵 서약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반드시 말해야 할 것만 말하는데 하루 온종일을 보내는 것에 스스로 도전해보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대화를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게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행동심리학 전문가들 그리고 첫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누구든지에 의해 널리 관찰되어 왔다. 우리는 다음 발언을 머릿속으로 연습하느라 말해지고 있는 것을 놓친다. 만약 당신이 그 다음에 오는 작은 침묵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무엇이든지를 표현할 그 다음 시작이라는 생각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떨까? 내일 당신이 말을 이를테면 50단어로 제한받는다면 어떨까? 나는 당신이 매우 다르게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당신이 듣는 모든 단어에 매우 신중히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에 맞춰질 것이다. 당신은 말을 줄일수록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과학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관찰을 축적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이해 단독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개개인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 이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은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흥미롭지만 당신이 이를 행동으로 옮겨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개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어려운 부분이다. 운동에 대한 기사를 읽는 것은 쉽다. 규칙적인 운동의 실제적인 루틴을 형성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은 사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들이 과학에 의해 제공된 지식을 취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만 해결된다. 실제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 중 다수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행동의 부족에 의해 야기된다. 우리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고 그러므로 분석, 판단,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라면 그들이 우리에게 동의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가 사실이다. 모든 사람의 뇌는 다르다. 모두의 인생 경험은 다르다. 모두의 욕망과 지식은 다르다. 당신은 당신이 현실적이라고, 즉 당신의 생각이 현실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해석일 뿐이며 다른 사람의 것과 항상 다를 것이다. 월드컵에서 두 나라가 서로 경기를 할 때 각 나라의 팬들은 상대 팀이 저지르는 모든 반칙을 놓친 것에 대해 심판들을 비난한다. 어김없이 각 팬층은 심판이 자기 팀에 불리하게 편파적이라고 믿는다. 위 그래프는 선정된 유럽 국가들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소매 거래에서의 온라인 점유율을 보여준다. 2019년에 영국은 19.2%에 달하며 소매 거래에서 가장 높은 온라인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네덜란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매 거래에서의 온라인 점유율이 6%포인트 넘게 증가하여 국가들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2018년에는 독일은 네덜란드보다 소매 거래에서 더 높은 온라인 점유율을 가졌으나 2019년에는 독일은 네덜란드에 뒤처졌다. 2018년에 독일의 소매 거래에서의 온라인 점유율은 스페인의 그것보다 4배 넘게 높았다. 5 국가들 중 이탈리아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소매 거래에서 가장 낮은 온라인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에드워드 오 윌슨은 1929년 알라바마주 birmingham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그는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7살 때 그는 낚시 사고로 부분적으로 실명했고 그의 좁아진 시야는 윌슨을 개미 연구로 이끌었다. 그는 멀리서 더 큰 동물을 관찰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가까이에서 연구할 수 있는 더 작은 생물에 집중했다. 알라바마 대학에서 진화 생물학을 공부한 후 윌슨은 하버드 대학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1956년에 교수가 되었다. 그는 노벨 프라이즈를 받지 못했다. 그 상은 진화 생물학 분야의 연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990년에 크라포드 프라이즈를 수상하였다. 몇몇 책에 현대의 달인으로 알려진 윌슨은 매사추세츠에서 92세에 사망했다.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세상에 대해 깊고 풍부하게 상호 연결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유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는 체스나 화학 같은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많은 사실을 알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이 일관된 틀로 조직화되어 있고 전문가가 사실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깊이 있으면서도 조직화된 이해는 학습에서의 더 큰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맥락에 걸쳐 적용을 촉진한다. 사건을 보면 우리는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해로 추론이 빗나갈 때가 있죠. 그중 하나가 생태학적 오류, 함께 일어난다고 인과라 착각하는 것. 1950년대 이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았습니다. 일부는 이를 근거로 이민자가 범죄 원인이라 주장했죠. 그러나 분석해보면 그들은 비싼 안전지역에 살 수 없었을 뿐 이민자 본인들의 범죄율은 낮았습니다. 관계를 인과로 착각하면 잘못 믿게 됩니다. 항상 맥락을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이전 경험을 사용한다. 다른 환경은 다른 기대를 만든다. 이것은 과학자 자레드 다이먼드에 의해 그의 저서인 Guns, Germs and Steel에서 깊이 있게 설명되었다. 그는 뉴기니 정글을 뉴기니 원주민들과 함께 돌아다닌 모험을 묘사한다. 그는 서구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아온 과업을 이 원주민들이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멍청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글에서 가장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포식자의 흔적을 추적하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데 유용하다. 그들은 어느 곤충을 내버려 두어야 할지 알며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 알고 피난처를 쉽게 만들고 철거할 수 있다.
그러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다이몬드는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가 그런 과업들에 대해 시험을 본다면 그 역시 잘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출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그런 다음 그것들의 가격을 너무 비싸게 책정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만들었고 그것은 그들의 것이며 이 강한 소유감은 가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왜곡시켜 그들의 제품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게 만든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그들의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기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을 좋아하거나 내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새로운 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손해가 매우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가능한 빨리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하며 당신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초기 가격과 수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단 당신이 높은 판매량을 확보하게 되면 당신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간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여 더 천천히 번식하는 매우 다른 전략을 진화시킨 비교적 소수의 종들 중 하나이다. 유인원과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천히 성숙하고 몸집을 크게 키우며 새끼들을 적게 낳지만 그들을 잘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유인원과 코끼리는 생쥐보다 더 적은 수의 새끼를 낳지만 그들의 새끼 중 더 높은 비율이 살아남아서 번식하기 때문에 이 특이한 전략은 성공한다. 생쥐는 생후 5주 만에 어미가 될 수 있으며 한 배에서 4마리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고 약 12개월의 생애 동안 2개월마다 새로운 새끼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새끼 대부분은 어릴 때 죽는다. 반면 침팬지나 코끼리, 어미는 최소 12살이 될 때까지 번식을 하지 않으며 이후 30년 정도에 걸쳐 5년 또는 6년마다 단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다. 이러한 새끼 중 절반 정도가 부모가 되는 데 성공한다. 과학자들은 중요한 발견을 하거나 가설을 입증하면 그 의미를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고 추가 이론을 만들기 위해 그 정보를 혼자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들의 데이터가 점검 가능하도록 한다. 이것은 다른 과학자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제고하게 하고 어쩌면 그들의 결론을 반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과학자들이 새로운 가설들을 세우고 새로운 실험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만약 정보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되기보다 가능한 한 널리 확산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과학자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한다. 1930년대 영국의 심리학자 프레더릭 바틀리트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민간 설화를 들려주고 시간이 지난 뒤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게 했다. 예상대로 낯선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만큼 잘 기억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었다. 기억의 오류가 무작위가 아니었다. 특히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럴듯하게 다시 써넣었다. 바틀리트는 이렇게 보았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면 뇌에 저장된 지식의 선반, 즉 정신적 스키마를 꺼내 기억의 작은 틈을 메워 전체를 완성한다. 그래서 기억하기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상적 재구성이다. 역사는 사람들이 종종 말하길 그 자체를 반복한다. 그리고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몇 가지 일들이 정말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문명은 서기 476년에 멸망한 로마의 경우와 1000년 이상 지난 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해체된 대영 제국의 사례에서처럼 확장하고 과도하게 확장되다가 결국 붕괴한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런가?
만약 그렇다면 고고학은 꽤 지루할 것이다. 한 가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고고학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명들은 서기 1520년대에 침략자들에 의해 정복된 아즈텍과 잉카처럼 갑작스럽게 끝난다. 그러한 제국들은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 붕괴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래서 문명의 경우에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라는 말은 지나친 단순화로 보인다. 스탠퍼드 심리학 교수인 카롤 드웨크 박사는 우리의 노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며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인 성장 사고방식을 제시했고, 이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우자이다. 드웨크는 똑똑하다라는 말을 듣는 아이들은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 더 쉬운 과제를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미래 과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드웨크는 이를 고정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부른다. 반대로 드웨크는 똑똑함이 아닌 노력에 대해 칭찬받는 아이들은 드웨키 성장 사고방식이라 부르는 것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들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르게 한 것임을 배우고, 그들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은 결국 더 힘든 일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한다 라고 드웨크는 설명했다.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은 우리 자신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어쩌면 맛보기도 하는 것. 그러나 때로는 어떤 장소를 진정으로 특징 짓는 것은 덜 구체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다. 흥미로운 예가 지하철 승객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나왔다. 지하철이나 전철에서 왜 사람들이 그들이 앉는 곳에 앉거나 그들이 서는 곳에 서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탐색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중 하나는 많은 승객들이 기차의 문 근처에 자리 잡기를 좋아하는 이유들과 관련이 있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는 명확한 편리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더 추상적인 느낌, 앉아있는 승객들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때때로 불편한 느낌을 피하려는 욕구에 의해 형성되었다. 우리는 감정들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실제하고 그것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다른 해양 포유류처럼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입과 코 주변의 얼굴에 있는 특수신경 말단이 얼굴 부위가 물 아래에 들어갈 때만 이 반사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머리는 공기 중에 있는 상태로 물 속에 있으면 잠수 반사는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릇에 물 속에 얼굴만 가라앉히고 나머지 몸 전체는 물기가 없는 공기 중에 있으면 잠수 반사가 유발된다. 이것은 기도를 자동으로 닫아 물을 삼킬 위험을 줄이고 폐 속의 작은 공기 통로를 좁힌다. 동시에 심박수가 절반 속도로 느려지고 혈액이 중요한 장기들로 보내져 짧은 호흡 정지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그것들을 보호한다. 반면 침팬지나 고릴라가 표면 아래에 얼굴이 있는 상태로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것은 당황하여 그것의 심장이 빨리 뛰고 금방 익사할 것이다. 인간은 소통할 때 상대가 진실할 것이라 가정한다. 이것을 진실 편향이라 한다. 우리는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기본값을 진실로 둔다.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이 가정이 잘 통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면 보통은 정확히 알려준다. 밖에 비가 오느냐고 물어도 사실대로 말해준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상적 정직을 기대한다. 반대로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라. 대화는 곧장 꼬이고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어떤 주장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로 하는 데는 추가 사고가 든다. 말하자면 한 번 더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흔히 인지적 구두소에다. 보이는 만큼만 생각하고
필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보면 처음엔 믿는 쪽으로 기운다. 가짜여도 마찬가지다. 자동 가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멈춰 출처를 확인하면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핵심은 균형이다. 기본의 신뢰 위에 가벼운 의심을 얹자.